한 국가가 정상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을 유지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양제국을 건설했던 아테네도, 엄격한 과두제를 근간으로 한 군사강국 스파르타도 한 세대 이상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지는 못했죠. 테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전자는 그리스 북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변방의 거친 땅에 자리한 마케도니아는 기원전 7세기 후반 도리아인이 건설한 고대 왕국입니다. 기원전 5세기까지 이들은 그리스인들이 미개하다 얕잡아볼 정도로 뒤처진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국가의 운명이 바뀝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죠.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복자,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입니다. 애꾸눈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기원전 359년 33세의 나이로 마케도니아의 왕에 즉위합니다. 필리포스 2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마케도니아는 그렇게 강국은 아니었어요. 테베에 본인 스스로가 인질로 가야 할 만큼 중견 국가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나 에파민논다스라고 하는 또 다른 군사 천재가 다스리고 있던 테베에서 필리포스 2세는 군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본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마케도니아의 군제 개혁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라는 거죠. 부국강병에 힘썼던 필리포스 2세는 판가이온 산에 있는 금광을 무력으로 탈취해 가난했던 마케도니아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도 이용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식 팔랑크스가 대표적이죠. 아마 저런 군제개혁이 없었다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 창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 끝에서 저 앞까지 무려 7m에 달합니다. 이 창이야말로 투박한 마케도니아의 양치기와 농부를 사상 최강의 군인으로 만들어낸 비밀병기였죠. 이 최강의 군사력으로 필리포스 2세는 까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아테네와 테베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리스 전체를 손에 넣습니다.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대제국을 이루는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킨 팔랑크스는 동방원정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실 동방원정을 계획한 건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그리스를 통일하고도 발칸반도가 여전히 페르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자 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이어 그리스 군대와 연합하여 원정군을 조직하는 등 대대적으로 원정 준비에 박차를 가했죠. 그러나 원정 직전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하면서 그의 계획은 고스란히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로 가는 루트를 따라서 이 좁은 헬로스폰트 해협을 건너갑니다. 기원전 336년 20살의 왕이 된 알렉산드로스는 즉위 1년 만에 사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면서 동방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 해협을 건넙니다. 너무나 좁은 해협이고 작은 사건이었을 수 있지만 이 해협을 통과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발칸반도 남쪽의 그리스라고 하는 작은 지형에 갇혀있던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페르시아 전역으로 전파되고 결국은 동지중해 전역으로 전파돼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서구 문명에 어떻게 보면 초석이 놓여지게 됩니다. 너무나 좁은 해협을 건넜던 그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세상에 엄청난 여파를 가져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마침내 기원전 334년 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해협을 건너면서 페르시아 원정길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약 3만 명의 보병과 5천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도착한 이곳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 정복의 야망을 드러냅니다. 제가 순식간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헬로스폰트 해협을 건너서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 어딘가를 통해서 아시아로 건너왔겠죠? 그리고 이곳 어딘가에 자신의 창을 내리꽂습니다. 아시아를 정복하겠다는 의지.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이자 아버지의 염원이자 그리스 세계 전체의 오랜 복수? 이런 걸 위해서 온 건데, 그러나 결국 알렉산더는 자신의 그 작은 꿈을, 그리스 세계의 작은 꿈을 뛰어넘죠. 그 위대함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합니다. 그 위대한 일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슴 벅차네요. 그리스를 통일하고 기원전 334년에 동방원정에 나선 알렉산드로스 대왕. 소아시아를 거쳐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했고 페르시아 함대의 근거지인 티레를 함락하면서 이집트를 항복시키죠. 그리고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에게 치명타를 입힌 뒤 수도 페르세폴리스로 진격해 정복을 완성합니다. 원정에 나선 지 불과 10년 만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한 것인데요. 이로써 그리스의 폴리스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그렇게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거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세계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단순히 영토만 넓히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70여 곳의 알렉산드리아를 세워 그리스 문화가 오리엔트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했죠. 또한 스스로 페르시아 왕녀와 결혼하고 부하들에게도 현지인 아내를 맞이하도록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한데 뭉쳐져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합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원정으로 이룬 이 거대 제국은 그리스 문명과 다양한 오리엔트 문명을 융합한 고대 문명의 용광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동서문명권을 아우르는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 대왕. 세계의 정복자라 칭송받는 그의 업적은 하나의 전설과도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곳 이스탄불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거대한 석관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석관입니다. 진짜 알렉산더 대왕의 석관은 아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새겨져 있는 석관입니다. 바로 이 앞에 말을 타고 창을 든 모습에 사자 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는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관은 과거에 시돈이라 불렸던 레바논 사이다 지역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시돈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원정 당시 아무런 저항 없이 항복함으로써 대왕과 친선을 유지했던 국가죠.
이 석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페니키아 왕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을 지원했던 덕분에 왕이 될 수 있었죠. 이수스 전투에서 본인이 알렉산더와 어떻게 싸웠는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그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동방을 재편할 때 시돈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본인의 권력과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 밖에도 석관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석관에 2개 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2개 면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쪽 면은 사냥신이 그려져 있죠. 이 사냥신의 중요한 점은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과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들이 함께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강조했던 동서 문명의 화합, 인종 간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석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작은 마케도니아 왕국과 동방 원정의 꿈을 물려받은 알렉산드로스. 그의 재위 기간은 비록 13년에 불과했지만 그동안 그는 위대한 이상과 열정, 의지와 용기로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이후에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 문명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런 석관에 있는 거죠. 이건 역시 시돈의 왕가에서 발견된 석관인데 누가 봐도 그리스풍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아테네 혹은 로도스 섬에 있는 그리스 공방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된 거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미 헬레니즘이 시작된 거죠. 그가 후계자들에게 남긴 방대한 제국은 그리스 역사상 유례없는 것이었고 향후 3세기 동안 전개될 헬레니즘 세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